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こんばんは。私たちは창밖의映画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ですよ. こんばんは。やるめです。はじめまして。私は、韓国の映画監督ですね。監督です。はい。서울선です。와, 뜻밖의 일본어 능력자분들. 아니, 저희가 항상 오프닝을 모르잖아요. 네. 예린 씨가 오프닝 요정을 맡고 계신데 오늘 영화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잘해 오시지? 그러니까요. 빵 터졌네 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 드디어 또 새로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오프닝에서 예린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일본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일본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의 일본어 능력을 좀 펼쳤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뭐 하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좀 전 잘 쉬고,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다녔어요. 아이고.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병원 계속 다니고, 약 먹고, 잘 쉬고, 그랬어요. 저는 가장 큰 이벤트는 저희 절친이 결혼을 해서. 맞아. 네, 제가 사회를 보고. 맞아. 사회를 보다가 제가 엉엉 물어버려가지고. 어떡해. 네. 그게 나름 약간, 모르겠어요. 부담이었었는지, 끝나고 나서 계속 내일이 집에서 쉬었어요. 네. 보통 여자들이 사회 잘 안 보는데 네. 예린 씨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축가가 하나 잡혀 있는데 와. 중학교 친구. 네, 또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야겠네요. 저희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는 나눠봤고요. 좋은 소식 있죠? 네, 저희한테 또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짧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인가요? 우선 최주용님, 그리고 저희에게 그 팟빵을 통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던 체리레이님, 이렇게 두 분께서 네,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정말. 저희가 또 너무 좋아했죠. 좋아하고 네. 감동도 받고 정말 누구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편집 누가 하지? 내가 해야겠다. 네, 제가 할게요. 근데 오늘도 여름매님이 옷을 영화와 맞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또요? 그런가요? 바다 색깔이잖아요. 뜻밖의 코디? 그러네. 아까 네, 색깔 이쁘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청록색. 예쁜데요? 근데 아까 밝은 데서 봤을 때는 파란 느낌이 강했거든요. 약간 조명이 먹으니까 더 좀 청록색 진짜 그런 느낌 드네. 너무 예쁜데요, 진짜. 그 옛날에 그 일본 여자 아이돌이 계란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는데 네. 노란색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코디를 하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계란 샌드위치 먹으니까 코디 그렇게 했다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랬는데 제가 자꾸 요새 영화에 맞춰서 코디 하나 봐요. 모래와 바다. 그러네. 지금 머플러는 또 모래 색깔이거든요. 그죠. 다음에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영화는 바닷마을 다이어리예요. 네. 네, 바다가 주인공이죠, 사실. 바다가 인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고요.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입니다. 네. 두 분 많이 보셨죠? 네. 이 감독 영화들.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는 감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감독 같아요. 저는 이 감독 영화를 가장 최근 영화 어느 가족을 제외하고 다 봤어요. 네. 네. 두 분도 많이 보셨죠? 저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다는 아닌데, 네. 은선 씨도 저는 그 하나랑 디스턴스 두 개 빼고는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디스턴스를 미뤄뒀다가 오늘 방송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 감동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2015년작인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다룰 거고요. 이 영화는 원작이 있어요. 원작은 동명의 만화책인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 그리고 작가는 요시다 아키미입니다. 은성 감독님은 만화도 보셨죠? 네. 이 영화를 보고 좋아가지고 만화책 찾아봤는데 만화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구입했거든요. 몇 권짜리예요? 지금 8권까지 네, 나왔나? 8권까지. 아직 완결이 안 된 거예요? 네. 이 영화가 나오는 시점은 이제 초반부를 다룬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이제 만화책을 보시면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샀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구입하셔서 읽으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네. 배우는 아야세 하루카, 나가사와 마사미, 카호, 히로세 스즈 이렇게 4명이 네 자매의 역할을 맡았어요. 네. 되게 잘 나가는 배우들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들, 네. 또 연기도 잘하는 배우들이 이 네 자매를 맡았습니다. 줄거리를 소개를 해볼게요. 네. 첫 장면 기억나세요? 네. 은선 씨 드디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은성 감독님 드디어 캐치를 하셨군요. 네, 바로 카메라는 어떤 연인의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 자고 있는 모습을 쭉 따라가면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창밖에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가 바로 요시노이고요. 둘째, 나가사와 마사미가 연기합니다. 이때는 여름인데 이제 잠에서 깬 요시노는 서둘러서 옷을 입고 남자는 침대에 이렇게 한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노가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알바비 받으면 갚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시노가 급할 거 없어. 이러면서 입술에 뽀뽀로 딱 해줘요. 돈을 빌려준 거죠. 네. 네, 요시노가 남자 보는 눈이 어떤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집을 나서면 이제 바다 옆으로 펼쳐진 아주 널찍한 도로가 나오고 요시노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요. 그리고 잔잔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면서 그 약간 연하늘색 그런 아침 하늘 위로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이제 요시노가 도착한 곳은 원래 있던 데는 남자친구 집인 것 같고요. 목조주택이에요. 혹시 이 주택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옛날 느낌이 나는 목조주택. 그쵸. 그렇죠. 크고 뭐 나무로 되어 있고 전통 가옥 스타일. 혹시 주원 보셨어요? 봤겠어요, 제가. 마당도 있고. 주원에 나오나요, 이런 집이? 주원에서 집이 굉장히 큰 그게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느낌은 좀 많이 다르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통 가옥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고 울타리 같은 것도 나무랑 짚을 이렇게 엮어갖고 세워놨어요. 근데 집이 큰데 되게 소박해요. 또 크면서 소박한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노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선가 작게 어서 와 하는 속삭임이 들려요. 이제 우리가 마츠코에서 배운 일본어죠? 뭐죠, 예린 씨? 오카에리. 그렇죠. 오카에리 이러면서 그 인사를 하는 사람은 셋째, 요시노의 동생인 치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외박할 거면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서 또 언니가 나타납니다. 그 언니는 사치이고요. 아야세 하루카가 연기를 해요. 아까 치카는 카호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치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노는 그런 잔소리가 익숙하다는 듯이 알겠어 하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의 첫 등장인데요. 세 자매가 모이는 첫 장면인데 여기서 두 분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어떤 인상? 참 개성이 뚜렷한 자매들인데 일단 사치가 옷 기억하세요? 첫째가 어떻게 입었냐면 줄무늬 티셔츠, 그냥 회색 줄무늬 티셔츠에 네. 네. 앞치마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카는 이제 뱅 앞머리죠. 네. 그러니까 하고 뭐랄까 올림머리를 하고 그 다다미 바닥에 딱 누워서. 붙어 있죠. 네. 거의 누운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 우리 둘째는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 예쁘니까 네. 예쁜 건 너무 당연한데 날씬하다? 네 날씬하고 예쁘고 이제 성적인 매력이 풍부한. 좀 그쵸? 네. 자매들 중엔 제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애교도 좀 있고 네. 네. 그리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맥주를 좋아하는. 네, 그런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영화 주인공인 사치, 요시노, 치카이고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보면 이제 만화책 나이는 제가 알아요. 근데 영화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화에서는 둘째도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중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사치는 30대 초반, 요시노는 20대 중반, 후반, 치카는 20대 초반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첫째, 둘째가 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한지 오래됐다고 생각이 돼서 둘째도 적어도 한 30대는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배우들의 나이로 영화 속에서 느끼니까. 근데 원작에서는 둘째도 나이가 좀 어린 편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들이 함께 사는 자매들인데 곧 이어서 아침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근데 분위기가 우울한 게 아니라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장례식 꼭 가야 되나? 난 야근 때문에 못 가는데 뭐 이런 얘기들. 아버지랑 그다지 가깝게 지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딸도 있대. 그러면 우리 동생인가? 뭐 이런 대화들. 네. 사정을 들어보면 세자매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고 다시 그녀가 죽은 후에 세 번째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결국에 둘째 요시노와 셋째 치카가 장례식장에 다녀오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전차를 타고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참 이 탈 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칸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의 배경이 한여름인데 초록빛으로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작은 철로가 놓여 있고 그곳을 벽돌색 전차가 한 칸짜리 전차가 쭉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다른 동생인 넷째 스즈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스즈는 히로세 스즈. 이름이 같죠? 네. 그렇네요. 네, 연기하고요. 이제 스즈는 교복을 입고 마중을 나와 있는데 중학생 정도 돼 보여요. 근데 너무 어른스럽게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머리를 꾸벅 숙이기도 하고. 네. 뭐 오히려 우리보다 어른스럽다. 언니들이 이래요. 네. 그래서 나름 자매이긴 하지만 뭔가 어색한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즈가 지름길이 있다면서 산길로 안내를 해요. 그 잠시 후 장면을 보면 두 언니들은 헉헉거리면서 겨우겨우 막 산기슭을 오르고 있고 스즈는 언니들이 왜 저러지? 이런 얼굴로 요시노의 큰 가방을 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스즈가 보통 체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장례식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순간 첫째 사치도 와 있습니다. 네. 이제 장례식 복장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개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첫째는 사치는 하얀색 셔츠에 까만색 투피스 정장, 그러니까 전형적인 딱 포멀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머리는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있습니다. 둘째 요시노는 좀 세련된 까만색 원피스에 반검스. 그렇죠? 살짝 기침이 있는. 그냥 껌스랑 또 달라요. 네, 우리 둘째의 선택입니다. 네, 반검스를 신고. 머리는 갈색 염색한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오게. 전반적으로 옷을 잘 입고, 근데 좀 세련된 느낌으로 옷을 입어요. 근데 셋째 치카는 일단 뱅한 머리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올린 머리, 그리고 원피스는 이렇게 빈티지한 스타일.
양말, 까만 양말에 단어 같은 거 신은 되게 빈티지한 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즈는 단정한 단발의 교복 차림인데 장례식 내내 울고 있는 어머니를 챙기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등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치는 스즈의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근데 그다지 교류는 많지 않아요. 장례식이 끝나고 세 자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때 스즈가 막 뛰어와요. 뭔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데 그 유품이 다름 아닌 세 언니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니까 언니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걸 돌아서는데 사치가 스즈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우리를 좀 데려가 주지 않겠어?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스즈가 다시 한번 산길로 언니들을 데려갑니다. 당연히 언니들 또 헉헉대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유머인가요, 이게? 근데 유머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또 그녀에게 편에서는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유머를 배웠잖아요. 그죠? 웃음이 나지 않지만 우리 학습했죠. 배웠어요. 그죠? 이번에 또 배우는 거죠. 네. 이 헉헉거림.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높은 곳, 그곳으로 스즈가 데려간 거예요. 언니들은 와, 여기 가마쿠라랑 참 비슷하다 이래요. 가마쿠라는 언니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스즈가 아빠랑 같이 많이 오던 데인데 스즈 말에 따르면 결국 아버지는 먼 곳에서도 이 가마쿠라의 시간들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이제 언니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이제 스즈랑 대화를 나누는데 약간 걱정을 해요. 얘가 혼자인데 어떡하지? 일단 엄마 돌아가셨고 아빠 돌아가셨고 사실 엄마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결혼하신 그 분은 이제 동생이랑도 피가 섞이지 않은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스즈는 핏줄이라고는 이 언니들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차가 들어오고요. 전차에 올라타요. 근데 스즈랑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치가, 첫째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째랑 셋째랑 논의가 된 상황이 아니니까 둘째, 셋째가 조금 놀라요. 하지만 곧 스즈가 약간 당황하니까 둘째, 셋째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제안이잖아요. 중요한 제안인데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즈가 갈게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순간 문이 탁 닫히고 전차가 출발을 합니다. 네. 그렇게 스즈는 언니들과 함께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집에 살게 됩니다. 이제 영화는 바닷마을 다이어리잖아요. 그래서 바닷마을의 여름을 시작으로 가을, 겨울, 봄, 다시 여름으로 돌아오는 그 계절의 순환,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매들의 일상을 기록하듯이 천천히 보여줘요. 특히 이제 막내가 좀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이 언니들한테는. 그래서 막내인 스즈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스즈와 함께 성장해가는 언니들의 모습 또한 담담하게 담아냅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귀고 또 우리 스즈는 체력이 좋잖아요. 축구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전입니다. 그래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마당에 있는 매실을 따서 매실주를 담그고 또 친구네 멸치집에서 일손을 돕고 몰랐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스즈.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힘든 내색을 잘 하진 않지만 사실은 말 못할 비밀 연애를 하고 있고요. 첫째, 동시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간호사 사치.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매번 시련을 겪지만 이제는 일과 삶에 대해 조금은 진지해진 요시노. 셋째는 등산가를 좋아하죠. 그런데 자신은 낚시를 또 좋아하고요. 취향이 독특한 치카까지 이 네 명의 일과 사랑, 일상의 풍경, 또 서로에 대한 관계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해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네 자매의 이야기인 동시에 자연의 일기이기도 한 영화예요.
그래서 파도 소리, 한여름의 울창한 초록빛, 매미 소리, 장마, 벚꽃, 매실따기, 유카타, 불꽃놀이, 고타츠, 또 창문에 창호지 바르는 그런 계절의 모습들이 담겨 있고, 또 장아찌, 카레, 뭐 국수 이런 계절을 담은 식탁 풍경들이 자매들의 삶과 어우러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의 조개껍질처럼 뭔가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모여서 한 권의 다정한 일기로 읽히는 영화가 바로 바닷마을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네, 이제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참 나도 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 여자 기숙사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 표현되잖아요, 여자 기숙사라고. 그렇죠. 네. 그만큼 영화가 참 예쁘게 찍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목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레에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가운데 가장 예쁘게 찍어줘야지, 예쁘게 담아내야지 하는 결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예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은성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저거 먹어보고 싶다. 저 동네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 되게 자아내는 게 있는 맞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주는 행복을 되게 잘 담아내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그랬고요. 근데 저한테는 판타지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세 자매고 그 중에 둘째예요. 여자 셋이 살면 절대 저런 유신혼가요? 풍경이 유신호? 그러고 싶어요. 여자 셋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워낙에 좀 아름다움을 잘 전달을 하는 감독이라서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의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올 수 있는 갈등들이나 약간의 추한 모습들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일본 영화가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답답함도 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오글거리지 착하다. 않았어요? 네. 너무 착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그죠. 이 영화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랑 결이 좀 전작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바닷마을 다이어리 만화의 팬이래요. 엄청 팬이고 1권 읽자마자 영화 하고 싶어서 드라마 하고 싶었는데 판권이 다른 데 있었다고 해요. 그걸 포기하고 있다가 판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찍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팬심? 그런 게 담겨 있었을 것 같고 또 여배우 4명을 캐스팅했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예쁘게 진짜 예쁘고 이 빛나는 배우들 게다가 연기도 참 좋은데 이걸 내가 정말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이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에 후회하지 않게 해야지 약간 이런 욕심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게 찍혀 맞아요. 있고 오글거리는 장면이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예린 씨는 좀 있었을 것 같고 그치? 가장 시발점이 그거였어요. 그 전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스즈한테 우리 집에 올래? 그리고 나머지 언니들도 와, 뭐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어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을 하면서 그 떠나는 장면이 거기서 와닿지 않았구나. 그럴 수 있죠. 거기는 판타지죠 거의. 네, 좀 판타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았고 여러 번 봤으니까 영화관에서도 봤고 근데 요번에 보는데 그 매실 공격. 그거 뭐지? 매실 공격? 그 매실을 큰언니랑 스주랑 이제 사치랑 둘이서 매실을 하나씩 컵에 넣고 먹어요. 그래서 바꿔 먹어. 스즈는 달콤한 맛, 언니는 시큼한 맛을 먹어요. 그러다가 바꿔 먹어볼까? 이러면서 바꿔 먹으니까 스즈가 마시고 너무 셔 이러니까 아예 애기네 너 막 이러니까 언니 공격해야지 이러면서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매실 안에 있는 치. 그러니까 그 컵 안에 매실주가 있고 매실 열매가 하나씩 딱 들어있는데 유리잔에 그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매실도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매실에 언니 그 히라가나가 써 있어요.
서로 자기 그 안에 있는 매실을 콕콕 찌르면서 공격하거든요. 아, 그러네. 아니, 사실 좋아요. 네. 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지? 그렇게 살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벚꽃 터널 지나면서 네. 스즈의 정말 맑은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 이거 맥락이 약간 다른데 저는 이거 좋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네. 되게 어느 한 누군가의 되게 찬란하고 빛나던 시점이 딱 찍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가장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장면 얘기하니까 정말 그 장면이 가장 최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히로세 스즈는 이 영화가 데뷔작이거든요. 장편 영화로는. 그 전에는 광고랑 모델 활동 좀 했었고 장편 영화로는 여기서 첫 데뷔예요. 근데 첫눈에 이제 감독이 보고 완전히 제가 스즈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했고 실제로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일본의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래 중에. 저는 히로세 스즈 거를 뭘 또 봤냐면 세 번째 살인이랑 분노도 봤어요. 근데 존재감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분노는 이 감독 건 아니고 네. 저도 세 번째 살인은 봤는데 세 번째 살인에선 되게 느낌이 다르게 나오죠. 여기 스즈랑 좀 다른 애죠.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 살인에서는 다리가 살짝 불편하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전혀 한 점 웃음 없는 그런 역할이죠. 완전 다르네. 근데 저는 저는 배우들 사진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진을 모으냐면 카메라와 정면 응시하고 있는 사진들을 좀 모아요. 왜냐하면 아이 컨택 참 좋아해요. 저 진짜 아이 컨택 좋아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걸 꿰뚫어서 눈빛이 강렬한 배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눈빛들을 가진 배우들 걸 많이 좀 조금씩 모으는데 히로세 스즈 사진도 제가 좀 모으고 있거든요. 맞아요. 눈빛이 너무 좋아요. 그 존재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마 연기력은 아니었겠죠.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연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레다 히로카즈 처음으로 다루기도 하니까 감독 이야기도 같이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은성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이 감독의 인장이 좀 새겨져 있긴 하지만 좀 다른 영화든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거는 저는 좀 되게 영화가 참 단정하고 나긋나긋하다 였거든요. 되게 부드럽잖아요. 제가 계속 미루다가 그 원더풀 라이프랑 환상의 미술 최근에 봤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정말 그 영화들에서는 특히 환상의 빛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덜어 있지만 좀 인물이랑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 딱 와닿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확실히 인물이 되게 진짜 막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되게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만큼 좀 인물을 가장 좀 많이 바라보면서 찍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촬영 부분에서도 좀 관조적인 시점이었다면 전작들이 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이다. 그리고 인물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좀 부드러운 움직임들이 많았다.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촬영하셨잖아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본인이 직접 진짜요? 촬영했어요. 네.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가 오리지널 각본, 감독의 편집까지 자기가 하는 감독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촬영도 자기가 해요? 제가 이거 왜 기억을 하냐면 개봉을 한 당시에 극장에서 봤는데 제가 하나도 집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영화 내내. 그 캐치하셨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무슨 바닷물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하신 건가? 바닷물 흘러가듯이 계속 이게 화면이 움직이고 있어서 전 거기에 약간 집중을 뺏겨서 영화를 제대로 못 봤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촬영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고레다 히로카즈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본인이 하셔서 예전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나
하지만 예전 작품들은 누가 했는지를 사실 저는 체크해보진 않았거든요. 크레딧에는 써있진 않는데. 아, 그래요? 네, 타카모토 미키야라는 촬영 감독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세 번째 살인이랑 촬영하신 돼 있긴 한데. 잘못 본 걸로? 근데 저는 촬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그랬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촬영. 저도 감독 정보를 봤을 때 이제 편집까지 자기가 하는구나로 봤는데 제가 본 정보에는 촬영 쪽이 없어서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편집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촬영으로? 포토그래피? 네, 일단 제가 지금 들어간 정보에는 미키야 타키모토 씨가 촬영 담당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고레다 히로카즈는 오리지널 각본을 쓰는 일본 감독 중에 또 대표적 감독이기도 하고,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은선 씨가 난 딱 감독만 해야지 이런 타입의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능동적이었다. 그런 카메라의 변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다들 안 어지러우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사실 멀미를 한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저는 사실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저한테는 전작들 중에 그 초기작들은 되게 정적이라고 느껴져요. 그죠? 네. 확실히. 네. 약간 하나의 사진? 그리고 핸들도 좀 많이 썼더라고요. 디스턴스 같은 거 보니까. 네. 근데,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이, 저는 이제 그걸 막 의식은 못했지만, 전 그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아마 그런 물의 느낌이나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이 영화의 톤이랑 저는 맞다고 느꼈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사실 촬영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같은 촬영 감독이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카메라, 능동적인 게 움직이는 카메라를 썼던 게, 이게, 그러니까 의식하고 보면은, 이제, 예린 씨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보면은 어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왜 움직이지? 하면서 다음 샷에서도 계속 이번에도 움직이나? 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씬에서도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만약에 촬영 감독이나 감독이었으면은 관객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만 움직여야지라고 했었을 텐데. 네. ADHD.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맨날 저는 항상 여기 오면 생각이 바뀌고 배우는 게 있는데,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제가 초반에 그러니까 바다가 주인공인가? 이런 얘기를 살짝 했지만, 이 시간의 순환이 참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연의 일기라고 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자연은 결코 멈춰있지 않잖아요. 네. 특히 바다는 단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죠. 네.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정된 화면보다는 더 움직임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러니까 또 시간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영화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그걸 포착을 한 게 신기하네. 쓸데없는데 꽂혀가지고 저는 항상 전 또 배워가잖아요. 항상 주워 먹고 항상 이런 식이야. 네, 그럼 예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또 다른 부분들? 그냥 그 멀미를 했다와 저도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좋아해서 쭉 옛날 거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최근작이었던 아니다. 어느 가족은 빼고 그 세 번째 살인과 사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감독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품 자체를 진심을 담아서 무게감 있게 그리는 분이라 사실 어떤 작품을 봐도 그 완성도가 뛰어나긴 하지만 아이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 있죠. 아이들이 나온다든가 가족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을 때보다 물론 이 영화도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의 이야기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판타지스럽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고, 특히나 지금 이 세 자매의 엄마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쵸.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물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고전 소설이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어머니와 그 세 자매, 특히 첫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지 약간 물음표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며, 네. 자기 본인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의 사치의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계속 참석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건데, 이 모계, 모계의 그런 이야기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뤘으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그 영화 안에서 사치랑 엄마랑 일종의 화해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갑작스럽다? 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다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슬슬 때문인 것 같은데, 계기가 된 게, 그게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만화도 읽어서 그런가? 그 내용이 좀 알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상황이, 엄마는 아빠가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났을 때, 엄마도 그 집을 떠나서 할머니가 키운 걸로, 세자매를 키운 걸로 원래 설정이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자랐고 엄마는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또 재혼을 해서 나갔다라는 설정이죠. 그러니까는 막 셋째는 엄마 기억이 거의 없는 정도니까 네. 셋째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사춘기 때, 첫째가 사춘기 때 엄마가 이제 자기 재혼을 했거나, 뭐 혹은 남자친구가 생겼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새 출발하고 싶어서 엄마는 집을 나간 거고, 청소년기와 어린이였던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키운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도 나오긴 해요. 엄마가 내가 데려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못 데려가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치가 다 핑계라고, 엄마는 언제까지 피해자 행세할 거냐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남편이 바람을 펴서 혼자 남은 아이 셋과 혼자 남은 여자라는 그런 배경이 그녀의 삶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 하지만 첫째와 엄마의 관계가 이 영화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도 크게 관심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오히려 4명의 끈끈한 유대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엄마와의 장면이 따로 단독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의 역할을 좀 대신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치가 동생들을 이제 동생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 또 책임지지 않고 떠났던 엄마에 대한 원망도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 장례식장에 엄마가 왔잖아요. 저는 그 약간 화해를 어떻게 봤냐면 이 엄마도 할머니한테는 인정받지 못한 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도 그러니까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치랑 스즈의 관점으로 좀 많이 그려졌잖아요. 특히 사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닮은 스즈를 처음에 알아봤고, 그리고 엄마를 그때 보면서 엄마도 할머니한테는 딸이었겠구나, 인정받지 못한 딸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집이 싫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그때 엄마한테 그 남은 할머니의 매실주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서 좀 일종의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아 라고 공감의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좀 읽었거든요.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치랑 닮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치는 너무 싫어한다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할머니가 안 맞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사치하고 엄마도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격적으로는 이제 기질적으로는 그리고 오히려 요시노가 엄마 좀 좋아하는 거 전 느꼈거든요. 맞아. 엄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니까 이제 언니 때문에 언니는 너무 싫어하니까 내색은 못해. 근데 반가운 거예요. 요시노는 그 되게 둘이 닮지 않았을까? 매니큐어 발라줬잖아요. 엄마가 어렸을 어렸을 때 때. 매니큐어 발라줬던 거 되게 좋은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시노는. 네. 그리고 막 칭찬하잖아. 머리 색깔 잘 어울린다고. 맞아. 잘 맞네.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네. 사치랑 요시노랑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엄청 많이 싸우죠. 싸우잖아요. 맞아. 네. 그렇구나. 관계가 그렇게 되네. 키키키린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누구랑 닮은 거예요? 치카. 치카인가 보다. 치카인가 봐. 뭐가요? 생긴 게? 아니, 기질적으로.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키키키린이잖아요. 할머니. 되게 단도직입적이고. 네.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 우리는. 그런 할머니 본 것 같아.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있을 것만 같은 우리 어떤 할머니의 모습들 있지 않아요? 근데 약간 코믹하지 않아요? 맞아요. 말 한마디가. 맞아. 뭔가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자꾸. 스즈한테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하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그 부분이 웃겼어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네가 누구구나. 이렇게 새로운 데서 사는 거 힘들지 않니? 했더니 여자 기숙사에 막내로 들어온 그런 거 같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이고 너 농담도 잘하네? 이런 식으로 말도 참 잘하는구나. 맞아. 그 장면 웃겼어. 근데 제가 그 고레다 히로카즈 책 읽으면서 키키키린에 대해서 설명한 그 구절이 있었는데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애드립을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도 애드립이 아니래요, 이게. 근데 그 전에 나는 이런 대사 넣으면 어때? 이런 상의는 한대요. 그리고 나서 대사 그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촬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계산적인 연기를 한대요. 다 치밀하게 상의가 된 다음에. 근데도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참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외모도 되게 눈길을 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크린에 나타나면 정말 우리는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배우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누가 있나요? 나타나면 이 사람 안 볼 수 없는 그런 배우들 좀 있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네 또. 강동원. 최애. 주예린의 최애.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은성 감독님 좋아하잖아. 강동원이요? 스크린에 등장하면 집중력을 확 가져가지 않나요? 근데 키키키는 얘기하고 있잖아. 입으셔요. 그렇게 말하니까 김혜자 선배님, 선생님, 마더에서 그 텅 빈 눈빛. 그거 진짜. 맞아요. 그러면 연출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가 쿡방의 장인이 아닐까 싶어요. 음식 장면들이 진짜 맞아. 진짜 너무 다 먹고 싶어서 보면 맞아요. 네, 카레 먹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묵 카레. 네. 네, 먹고 싶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다른 작품 중에 태풍이 지나가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걸어도도 좋아하고. 태풍이 지나가고를 보는데 거기서 키키키린 할머니가 막 요구르트 같은 거 얼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구르트가 아니라 그 뭐지? 밀키스 같은 주시콜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되게 옛날 전통적인 그 음료수인데. 근데 전 진짜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친할머니가 혼자 이제 사시면서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 그 작은 집에 굉장히 큰 냉장고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정말 보물 같은 음식들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만드시는 거 보면 막 그냥 손가락을 막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쩝 하고서는 맛 봤다가 다시 막 양념 넣으시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뭐 계량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렇게 저 오기 전에 막 음식 만드셔서 냉장고에 보관해줬다가 저 오면 딱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할머니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배우도 잘 알아보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잘 담아내는 것 같고. 그 음식이라는 거는 인간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진행될 때 그 밥 먹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네. 거의 유일하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스릴러든 공포든 네. 로맨스든 뭐든 먹고 있겠지. 네. 다만 생략된 것일 네. 뿐. 근데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중에서 일상성이 돋보이는 영화들에서는 꼭 먹는 장면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혹은 준비하거나 치우거나 이런 장면들도 그쵸. 많이 나오고요. 그게 상황을 되게 진짜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걸어도 해서 옥수수 튀김 먹어보고 싶어요. 네.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못 궁금해. 먹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실제로 좋아하는 맛있을 것 메뉴래요. 같아요. 간장에 네. 찍어 먹는 거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도 산문집 읽으면서 이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넣어야지. 옥수수 튀김 넣어야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감독이니까 나 내 맘대로 해야지. 옥수수 튀김.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사실 제일 신나는 거니까. 맞아. 저희 영화도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 다룰 때 제일 신나잖아요. 그렇죠. 네. 먹는 것도 드라마에서 잘못 찍으면 보는데 불편한 장면들도 많잖아요. 아침 드라마나 뭐 네. 한국 드라마들 보면 밥 먹는 장면인데 뭔가 카메라를 되게 의식하면서 딸그락딸그락 하는데 전혀 먹지 않고 먹고 좀 한입 먹은 다음에 막 대사할 준비하고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근데 그런 어색함이 없어요. 네, 네, 뭔가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먹방을 보면 네. 먹고 싶다. 맞아요. 그런 자연스러움. 맞아요. 소설 같은 데서도 보면은 먹는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문학을 배우다가 물어봤대요. 왜 대체 먹는 장면이 항상 소설에 나오냐 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 먹냐고. 밥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우리 함께 밥 먹어요라고 권할 수 있는 건 사실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권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들의 관계가 특별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해석이. 그 밥 먹는 장면이 관계를 보여준다? 네. 그거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연기 얘기하면서 연출 얘기 더 해볼게요. 연기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히로세 스즈의 뭐 연기 떠나서 존재감.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이렇게 무게가 느껴질까. 그게 무슨 진중한 중년 남성 배우의 무슨 무게감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중학생 소년대도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 이렇게 뭔가 붕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좀 무게감 있게 잡아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딱 정말 스즈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이 딱 15살의 소녀 축구를 좋아하고 건강하고 또 되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좀 성숙한 모습도 있고 의젓하고 근데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그냥 스즈가 정말 그 스즈 그 자체여서 더 이 영화 안에서는 유독 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배우들은 첫째 사치는 자세가 참 고다요. 아, 맞아요. 키도 크죠? 네. 키가 큰가요? 둘 다 일본 배우들 치고는 첫째, 둘째 다 키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자세가 되게 곱고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참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맞아. 그렇죠. 조심조심 다 뭔가 하는 느낌이었고 요시노는 그녀의 어떤 육체성 실제로 책에서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요시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육체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에로스의 육체성 그리고 치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거 해가지고 뭐 먹는 행위들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시노 보면은 되게 그 노출이 많은 옷도 아닌데 유독 몸의 선이라던가 그 팔다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옷들 입어도? 의상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노출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몸매가 예쁘다는 게 딱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예쁘긴 해요. 정말 예뻐요. 맥주 부각시킨 게 아니라 그냥 술을 예뻐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날씬해. 좋아하는데 군살이 하나도 없고. 그 왜 저녁 식사 준비하러 나갈 땐가 슈퍼마켓 나가서 막 뭐 살 때 기억나세요? 네. 스즈랑? 셋째랑 네네. 스즈랑 갔나? 치카? 셋째랑 갈 거예요. 치카랑 네. 장 보러 갈 거예요. 그때 그 집에서 뒹구고 있던 티셔츠랑 반바지 입고 쫄래쫄래 나가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진짜 패완 몸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글래머러스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되게 마른 편이죠. 네. 근데 키도 되게 크고 모델과죠, 약간 팔다리 가늘고 네. 길고 이렇게. 근데 막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가녀린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또 고다요, 네. 되게 쭉쭉 뻗은. 전 요시노 연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요시노 너무 좋았어요. 그 좀 약간 코미디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막 뭐지? 지각해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지각할 때 그거 너무 재밌는 그런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자기 이제 옷 승진해갖고 옷 새로 입고서 이거 샀다고 하면서 구두도 샀다 하면서 네. 다리 이렇게 막 올려 보이잖아요. 네. 그런 연기도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털털하고. 예린 씨는 어떠셨어요? 연기? 배우들 연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막 눈에 각인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각인된 건 없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요시노의 그런 발랄한 이미지는 굉장히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보면 거기에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아서 배우들이, 특히 아역 배우들. 아역 배우들의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할 정도로 아역 장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성인 배우들이고 워낙에 약간 저는 일본 배우들이 그런 틀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자 배우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살짝 그러니까 여건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본이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여배우들의 연기도 많이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그 배우가 저는 되게 대단해 보였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틀을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4명의 배우가 다 연기력으로는 그거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고, 캐릭터들이 괜찮았다라는 생각.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 키키키린 배우랑 스즈를 좋아하는 남사친 그 친구 있죠. 너무 귀여워. 이름이 뭐지? 두 글자인데. 모르겠어요. 이름 좀. 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둘째 동생으로. 맞아요. 네. 후타 아닌가? 후타? 맞다. 네. 후타예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비싼 이름인데. 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너무나 비중이 적었어서 막 연기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약간 매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부분은 없어서 조금 아쉽죠. 닐리 프랭키도 나오잖아요. 맞다. 그분도 너무 좋죠. 그쵸. 저는 그 후타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스즈를. 둘이 너무 귀여워. 근데 제가 나 뭐 얘기할지 알 것 같아. 아니야. 딴 얘기야. 요시노 얘기예요. 제가 요시노 연기가 좋았던 게 이제 언니들이 불꽃놀이를 가려고 이제 유카타를 꺼내줘요. 근데 거기서 스즈도 너무 귀엽다. 막 입히고 하니까 여기 입고 가 이러는데 또 아니야 안 입는데 아니야 그냥 오늘은 안 입을래. 근데 입잖아 나중에. 그것도 웃긴데 이제 그 다음에 입어 뭐 너 남자친구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놀려요. 그러니까 셋째가 뭐 후타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둘째가 남자친구 있어? 막 이러니까 잘생겼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쭉 하다가 그냥 성실해 이러는데 그때 요시노 연기 못 보셨죠? 갑자기 실망한 얼굴 하더니 이마를 딱딱 긁어요. 너무 그려져. 뭔지 알겠지? 거기서 그래 이게 아니라 연기는 없어요. 대사도 없고 근데 너무 기대차게 뭐 있어? 이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그게 너무 요시노다운. 그리고 그 쓸쓸함 그런 게 요시노한테 발랄하게만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게 배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떠 있는 느낌? 네. 이따 인물 얘기할 때도 살짝 얘기하겠지만은 후타 어떤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불꽃놀이 하고 나서 둘이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아, 귀여워.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스즈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잖아요. 네. 후타가 옆에 있다가 되게 달래준답시고 공감해준답시고 우리는 아들만 있어서 엄마가 딸 낳기 바라고 날 낳았는데 내가 아들이어서 너무 실망해서 내 사진이 없다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눈치 한번 보고 이게 아닌가 싶어서 아, 약간 다른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그 미스백의 이희준 배우가 가서 엄마 노릇 해주라고 그랬던 거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수주는 그냥 웃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됐어 이러는데 귀엽다는 듯이. 네. 그거 둘이 자전거 탈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아 맞아 힘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너무 힘든 영화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너무 귀여워.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 유머랑 귀여움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저는 그게 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하면은 물론 그 매실 콕콕 찌를 때 제가 약간 힘들었지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또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풋풋한 느낌? 말 그대로 좋아해 뭐 손잡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서로 너무 귀여워. 그런 거 유카타 안 입겠다고 해놓고 다 차려입고 게타까지 신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가잖아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막 다녀왔을 때 막 언니들이 뭐야 입었네 어땠어? 그때 막 뭐 별로? 뭐 막 이러잖아요. 벤진이 아니죠. 근데 둘째는 알지. 남자 장인. 언니들 다 알지. 언니 다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 그것도 남자 취향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린 씨는 영화만 봐서 그런데 만화책엔 첫째 언니 짝이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의사 말고 진짜 리얼. 누구냐면 영화에 잠깐 나와요. 네. 그 축구팀 감독. 아 진짜 그 사람 잘생겼던데. 그 사람이 사귀어요? 아이고 보는 눈 있네.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화책 보면 더 또 재밌답니다. 만화책 보면 그 요시노랑 같이 다니던 그 선배? 직장 네네. 상사 있잖아요. 카세료? 카세료랑 둘도 약간 썸이 있죠. 좋아하잖아. 영화에서도 있죠. 아, 영화에서 그게 드러나나요, 많이? 드러나죠. 네. 옷 입고 이제 패션쇼 할 때부터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불꽃놀이 할 때. 우리 이렇게 혼자서 봐야 돼. 그래서 옥상에서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갑자기 화면에 뒤에 쓱 하고 카세료가 나타나서 네. 투샷이 잡혀요. 네. 아, 참, 회사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화책에서는 좀 후덕하고, 그러니까 요시노라면은 눈여겨보지 않을 어떤 외모? 평범한 남자로 묘사됐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 자꾸 믿지 않아요. 만화책에서는. 그래서 계속 아닐 거야. 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야. 막 이러다가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세료 역할을 한 그 캐릭터가 어떤 비밀이 좀 있는, 그쵸? 도쿄에서인가? 어디선가? 기억이, 맥주 클럽 다니는 것만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더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랬던 뭐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있긴 있어요. 네, 그 이야기 살짝 나오죠. 그렇죠. 근데 멋있잖아요. 여기는 영화는 네, 만화에서는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면 인물 얘기 해볼까요? 저는 그냥 영화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좀 외피적으로 가장 큰 갈등이 스즈의 등장이잖아요. 네. 네, 같이 이제 잘 살고 있는 세 자매의 세계 안으로 존재도 몰랐던 이복 동생이 들어오는 큰 사건. 근데 이 영화에서 초반부에 이런 갈등을 뭐 그 어떤 고민 없이 좀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그쵸. 아까 전에 살짝 우리 얘기하긴 했는데 이 지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는지, 세상에 일이 이렇게 아름답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예린 씨는 약 판타지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여름애님?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가져왔고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울어요. 네. 그럼 이따 자세하게 더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네. 제가 그럼 느낀 걸 얘기해 드리면은 저도 사치가 같이 살자고 묻고 또 이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스즈의 대답에서 저도 약간 희열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희열 혹은 감동?
스즈의 존재와 그 세 자매와의 관계는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부모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모는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좀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고 엄마가 계셨으면 더 힘들었을 그런 상황인데 세 자매가 온전히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즈라는 동생을 만났을 때 동생이라기보다 스즈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저는 충분히 좀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치는 이제 스즈를 보고서 부모로 인해서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좀 자신을 떠올렸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처럼 지금 좀 손을 내밀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바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즈가 아빠의 딸이 아니라 좀 자신과 닮아 있어서 마음이 좀 쓰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세 자매는 그냥 사치는 특히 스즈한테 그냥 한눈에 반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대사 있잖아요. 우리 셋 다 벌고 있으니까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진짜 완전 든든해. 멋있었어요. 왜냐면 되게 지금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말했잖아요.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미리 두 명한테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둘은 너무 웃으면서 맞다고. 아니, 사치가 낼 거니까 돈. 혼자 다 감당할 거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전 고레다 히로카즈가 이래서 참 좋아요. 그게 저는 100% 선이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네. 전 그 장면에서 울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근데 사치는 자기 자신을 속인 부분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 나와요. 네, 맞아요. 유시노가 그러잖아요. 언니는 엄마 보라는 듯이 엄마보다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고 스즈 데려왔잖아. 스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사치가 이제 은성 감독님 말처럼 첫눈에 자기랑 비슷한 거 알아봤어요. 그리고 좋아해. 그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게 오로지 동정이나 연민이나 아니면 책임감만으로는 데려올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는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치에. 저는 그 지점까지 칭의를 만든다는 점이 고레다 히로카즈의 특별함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인 거죠. 사치도 천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데려오고 나서야 사치도 배워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남기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좋은 모습이 주로 주시간에 담겨 있지만 그 사이에서 사치가 가졌던 후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담긴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더 많이 담기진 않아서. 이 스즈와의 있으면서 분명 갈등도 있었겠고 그녀에게서 자기가 보기 싫었던 자신의 모습도 많이 나타났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데려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100% 선이 아니라는 그 부분이 영화 속에서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안 보여지고 너무 이게 좋은 모습만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판타지라고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만화책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치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네. 안에 있는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죠. 네. 근데 그러한 자기가 동생들에게도 나중에 말하지만 말 못할 그런 관계에서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즈라는 존재가 그런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굴레에서 못 벗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치도 자기 관계 속에서 뭐가 부끄러운지도 알고 다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이 스즈라는 동생을 통해서도 이 아이를 잘 키움으로써 해소하고 싶은 전 그런 것도 있다고 봤거든요. 물론 영화는 그런 갈등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고 제 생각엔 자연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스쳐가듯이 그런 감정들조차도 깊이 들여다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영화를 좋아하는 저라서 그런가 봐요. 시궁창까지 봐. 그러니까 그 밑에 더 더럽고 이렇게 훅고 지나가는 건 이런 느낌인가 봐요. 스케치죠, 스케치. 그럼 만화책 안 보셨으니까 그 장면 이해 가셨어요? 그 요시노가
그 첫 오프닝 때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잠을 잤던 그 남자가 은행에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못 알아보잖아요. 못 네? 알아보죠. 알아봐. 남자가 알아본다고요? 그럼요. 네. 알고 간 거지. 또 왜? 나는 요시노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둘이 아는 사이인데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느꼈는데. 뒤에 나쁜 사람 서 있어가지고 그 돈 뺏으러 온 남자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요시노가 처음에 나 늦게 갚아도 돼라고 말을 건넸던 그 남자친구가 사카구치 켄타로. 그래요? 네. 네, 유명하죠. 좀 이제 안 좋은 사람들에게 얽혀갖고 요시노는 은행원이잖아요. 네. 요시노한테 자기 적금 부은 걸 깨러 온 거죠. 저는 요시노가 그 만화책에서는 못 알아보는 걸로 나오잖아요. 저 만화책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헷갈렸나? 그 만화책에서는 걔가 그 남자랑 그 뒤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경 끼고 있거든요. 만화책에서는. 자기 그래서 못 알아보는가 보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손님처럼 그냥 손님처럼 대했는데 그런 설정이 없이 그냥 영화에서는 요시노가 그냥 안경도 안 쓰고 뻔히 둘이 알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설명이 되려나 알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거 알아보고 말을 못 걸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해석이 잘 안 된 부분은 그 많은 창구 중에 어떻게 요시노의 창구에 갔을까 이게 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 이런 놈이야. 그냥 그리고 음성 통화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 내가 되게 너무 생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되시는구나. 네. 오히려 저는 만화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 영화를 훨씬 최근에 봐서 영화가 더 생생한데. 네. 또 있을까요?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자매들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한 번도 뭐 회상씬으로라도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핏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일상들을 보면서 그 아빠는 누구일지를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그것도 되게 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엄마 닮은 사람 둘째, 네. 할머니 닮은 사람 첫째, 셋째가 아빠 닮았겠지. 낚시 좋아하잖아. 아빠 빈티지 좋아. 아빠 빈티지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긴 한데. 우유부단했다고 나오니까 셋째 닮았을 것 같아. 맞아. 우유부단. 그 장례식장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 보니까 그땐 첫째가 착하지만 뭐라 그랬죠? 착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나? 뭐 그러면서 보증 잘못 써줘서 자기가 빚더미에 앉고 그리고 동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요시노 닮았나? 그러니까 요시노와 치카를 한 명씩 꼽아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치카가 뭐 동정 때문에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십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치카가 인물 얘기해야 되나? 저는 되게 슬퍼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등산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말리고 싶어하는데 그걸 말리지 못하고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만 보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스포츠웨어 가게인가? 거기서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되게 걱정을 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 착하잖아요. 기본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중에 동정심이 굉장히 포션을 크게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그 남자는 히말라야 등반가죠. 그래서 발가락이 6개 동상으로 잃은 남자. 네. 근데 이삿날인데 늦게 와. 스미마세 이러면서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끝났어요? 막 이러고. 그리고 국수는 또 막 2그릇이 먹고. 언니들이 정말 남자 보면 특이하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딱 등장하잖아요. 네. 거기도 약간 웃긴 포인트. 네, 맞아. 그 국수 먹을 때도 특이해요. 왜냐면 그 메밀국수?
메밀국수. 소바? 소바. 모르겠어요. 그 국수를 계속 리필을 해주잖아요. 음. 그래서 커다란 접시에 남아있는 국수 조금 남아있는 걸 셋이서 막 이렇게 조금씩 나눠갔는데 요신 언니가 와서 엄청 많이 리필을 해주고 남아있는 걸 가져가요. 근데 치카는 다들 그 새로운 국수를 이렇게 집거든요. 치카는 그 들고 나가는 쟁반에 놓인 국수 몇 가닥을 다시 집어서 자기가 먹어요. 네. 그 캐치하셨구나. 전 치카가 잘 보이진 않았었어요. 역할이 많진 않으니까. 그죠. 그런 게 약간 저는 너무 착한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맨 끝장면 기억나세요? 바다에서? 되게 슬퍼요. 바다에서 뭐 했지? 뭐 하면서 하나씩 질문을 하거든요. 치카만 안 물어본다? 아, 그래요? 네. 그러네. 아, 맞아. 나는 막 이렇게 이러니까 물어보라고. 너는 취향이 특이해서 하고 넘어가. 뭐야?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치카한테 괜히 마음이 쓰이나 봐요. 네. 저도 그랬는데.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